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젝트 폴더 먼저 만들어줘야 되죠. 자, 이번 프로젝트 폴더 만드는 방식도 저번 주로 했던 거랑 동일하게 할 건데요. 이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노드 모듈스 폴더는 빼고 나머지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라고 했죠. 공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npm 인스톨 하면은 노드 모듈스는 자동으로 깔리니까.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파일, 오픈 폴더, 네, 이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열렸고요. 그 다음 이제 npm 인스톨을 여기서 하면 노드 모듈스 폴더가 이제 이렇게 새로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package.json에서 이 프로젝트 명이 이전 프로젝트 폴더 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바꿔주고요. 네, 그럼 이 정도로 됐네요. 그리고 이거를 잠깐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URL 라우팅하는 부분이죠. URL 다루는 부분인데, 아마 2주차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을 건데, 이 URL 다루는 부분을 외부 파일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그걸 라우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새 폴더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 이게 이제 블로그 웹페이지죠. 그래서 blog.js라는 이름으로 파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URL 라우팅을 하는 부분을 잘라내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우터 추가할 때 하는 방식이 있죠.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익스프레스 내용 가져오고 그 다음 라우터 변수 만드는데 이거는 익스프레스의 라우터 이런 식으로 해서 라우터 변수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앱 부분, 이 앱 부분을 모두 라우터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일에서 이 라우터를 웹으로 이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우터가 밖으로 배포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app.js에서 이걸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블로그 라우츠라는 이름으로 이 파일의 경로를 입력해서 여기서 보내준 이 라우터를 이 변수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내용을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패키지 이름만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의 내용을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파일의 경로를 입력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럼 블로그 라우트에 그 라우터가 담기게 되는데, 이거를 블로그 라우트 하면은 이제 이 라우터 부분이 여기에 붙여지게 되면서 이 URL이 그대로 여기서도 잘 동작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 크롬을 열어서 로컬호스트 3000 여기로 가면은, 네, 이제 기존에 바꾸기 전과 그대로 잘 동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URL 라우팅 하는 부분을 이 blog.js로 옮겼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 게 package.json에서 이 스크래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한 가지 요소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start라는 거를 추가하고 여기다가 nodemon app.js 이걸 넣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nodemon app.js하고 커맨드를 입력하는 것 대신에 npm start, 그래서 npm start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할당했던 그 커맨드를 그대로 실행하게 돼요. 보시면 네, 여기 nodemon app.js가 그대로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똑같은 방식으로 잘 작동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nodemon app.js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npm start로 이렇게 커맨드를 이제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린 노드먼만 사용하기 때문에 커맨드가 비교적 단순해서 npm start를 굳이 안 해도 이것만 해도 실행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네, 좀 사이즈가 큰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스타트 커맨드가 조금 길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에 노드먼 패키지 말고도 다양한 여러 가지 패키지를 깔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 막 설정 값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커맨드들이 뒤에 더 붙게 돼요. 그러면 이 파일 하나를 여는 그 커맨드만으로도 엄청 긴 길이의 명령어가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그 명령어를 매번 할 때마다 실행하는 것보다는 npm start로 지정해서 이 npm start만 하면 자동으로 실행하는 명령어를 네, 네, 간단히 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고, 또 이 코드를 이제 다른 사람이 받아보았을 때 뭔가 추가적인 명령을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npm start를 하면 우리가 작성했던 이거 그대로 이제 실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코드를 실행할 때도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npm start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맨드를 뭔가 파일을 실행하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블로그.js로 가서 자, 이 사용자가 입력했던 내용을 이제 출력하는 부분이 거기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온 이제 슬러시 포스트로 들어왔을 때 그때 여기 사용자가 입력했던 내용을 request.body를 이용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한계가 뭐냐면 request body에 있는 내용을 그냥 results.ejs에서 네, 그냥 출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다른 페이지에 돌아가 보면 사용자가 입력했던 내용 그대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원하는 거는 여기에 로직을 추가할 건데 request body에 통해서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을 어떤 데이터의 형태로 따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서는 그런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싶기 때문에 그런 로직을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건데, 자,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일단 있어요. 첫 번째로는 파일 저장소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자, 파일 저장소는 비교적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뭐 텍스트 파일 만들거나 뭐 어쨌든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은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보관이 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컴퓨터를 끄거나 켜도 그 파일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파일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쓸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저장소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도 파일 저장소로 저장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만들 때 이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유저가 뭐 10명, 100명 이 정도밖에 되진 않겠죠. 실제로 웹페이지를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저로 참여를 하고 그런 유저들이 글을 하나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모아놓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차게 될 겁니다. 막 10만 개, 100만 개씩 찰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파일 저장소에 파일의 형태로 담는 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파일 같은 형태는 그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파일 저장소를 하는 것보단 일반적으로 이제 웹페이지 만드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파일 저장소긴 파일 저장소인데 뭔가 인터넷에 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 저장소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파일 저장소라고 보면 돼서 우리가 우리 컴퓨터에 있는 그 저장된 파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이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파일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가 좀 버겁다고 했었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그걸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에, 네,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연산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웹페이지 만드는 사람들은 파일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보다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많이 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거고, 정말 많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몽고DB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어,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NoSQL이라는 건데, 어, NoSQL, 왜 NoSQL이냐? 일단 SQL이 뭐냐면, 이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뭐, 우리가 자바, C 언어, 파이썬 이런 것처럼 SQL을 다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그거가 바로 SQL인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다루기 위해서 이 SQL이라는 언어를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근데 이 몽고DB는 NoSQL이죠. 근데 이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굳이 SQL 언어를 이용할 필요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베이스 다루고만 싶지 SQL 언어까지 배우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초보자나 뭐 아니면 웹사이트를 빠르게 만들어서 얼른 출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몽고DB가 굉장히 유용해요. 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그런 웹서비스들 중에서도 이런 몽고DB를 활용하고 있는 웹서비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주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Node.js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몽고DB를 정말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SQL 언어 배우지 않고 이 몽고DB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SQL 언어를 이용해서 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고 싶다 하면은 그냥 아마 대학교 개강하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거 수업을 수강하면 아마 SQL 언어와 함께 그 SQL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번엔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게 아니라 백엔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어, NoSQL 형태인 몽고DB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몽고DB를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자, 인터넷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몽고DB 아틀라스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창에 몽고DB 아틀라스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사이트가 뜨게 되는데, 여기로 들어가시면 네, 몽고DB 아틀라스의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네,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사인업 해서 이제 네,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계정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이제 계정 로그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네, 아틀라스에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그런 대시보드 항목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어, 아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계정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뜨는 건데, 혹시나 계정을 이번에 처음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 먼저 뜨는 게 아니라 네, 이 화면에 먼저 뜨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형태가 먼저 뜰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일단 이제 유저 세팅을 일단 하는 화면인데, 보시면 여기 조직명 입력하라고 하고 또 여기 프로젝트 이름 입력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바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기본값으로 자동으로 여기 입력창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혹시 기본값 그대로 두고 싶다 하면은 그냥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내가 수정하고 싶다, 내 조직명을 따로 만들고 싶다 하면 이 내용 수정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름 입력상자에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몽고DB가 그냥 기본값을 작성해주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조직 이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도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제 조직 이름이랑 그 다음 프로젝트 이름 이렇게 뜨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조직명. 그래서 혹시 이 화면에 먼저 뜨시는 분들이 이거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 또 선호하는 언어가 뭔지 이것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언어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제 몽고DB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호 언어를 자바스크립트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저도 이제 선호 언어를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해볼 건데, 빌더 데이터베이스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약간 이제 무슨 요금제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게 결제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상용화하는 그런 웹 서비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교육용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쉐어되어 있는 프리를 이용해서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클라우드 프라우더 뭐라고 해서 AWS, 구글 클라우드, 아주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 클라우드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지역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사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서울이죠, 서울. 대한민국 서울.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딱히 수정할 건 없는데 여기서 보시면 클러스터 네임이라고 있어요. 이 클러스터 네임은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기본값이 그대로 여기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기본값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래서 클러스터 제로라고 두고 나머지는 수정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크레이트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제 버튼 눌러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데이터베이스 항목으로 가시면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당신의 클러스터가 지금 생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서 지금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게 벌써 끝났나요? 아, 네, 이게 되고 있는 동안에 약간 두 가지 작업을 먼저 또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네트워크 어세스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면은 여기 add IP 어드레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IP 주소를 추가하는 건데 이 IP 주소는 뭐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를 IP로 제한을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add IP 어드레스 누르면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뜨는데 add current IP 어드레스 하면은 본인의 컴퓨터 IP 주소를 여기다가 자동으로 입력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하고 컨펌을 누르면은 여러분들의 IP 주소가 여기 이제 추가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이 IP 주소를 가진 우리 컴퓨터로만 제한이 돼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할 건데 그런 보안을 이제 IP 주소로 이제 1차적으로 일단 차단을 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겠죠. IP 주소를 이용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내가 그건 상관없다. 그냥 다른 컴퓨터에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allow access from anywhere 하면은 이런 식으로 IP 주소가 할당이 되거든요. 이 IP 주소로 할당을 하면은 0.0.0.0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값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을 중시하기도 하고 또 IP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 컴퓨터, 본인의 컴퓨터로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add current IP 어드레스에서 본인의 컴퓨터 IP 주소를 할당을 하신 다음에 confirm 해서 네, 이렇게 IP 주소를 할당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컴퓨터 IP 주소가 지금 추가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IP 주소를 이제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 네, 이렇게 생성이 된 상태네요, 이제.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어세스, 이 부분도 들어가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유저를 추가하는 항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저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유저의 이름을 어드민이라고 하고, 일단 비밀번호는 일단 임의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러면 유저만 추가되는데 이 유저한테 약간의 그 역할을 부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add built-in role 여기 눌러서 select role에 아틀라스 어드민 이 버튼 눌러서 이 아틀라스 어드민의 역할을 이 어드민 유저한테 부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냐? 다른 걸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이거 역할을 아예 주지 않게 되면은 이 유저가 만들어지기만 하지 이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근데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접근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이 아틀라스 어드민이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부여해서 이 어드민 유저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꼭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래서 add user 해서 유저를 꼭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저가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항목으로 돌아가서 추가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네, 지금 이렇게 추가가 잘 된 상태를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랑 우리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만든 이제 Node.js 페이지랑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여기 커넥터 버튼 누르시면은 다양한 항목들이 뜨거든요. 그 중에 Connect Your Application 이거 누르면 이 항목이 뜹니다. 여기 뭐 Node.js랑 버전 설정하시면 되시겠고 이거 기본값으로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 네, 이 부분 이 링크가 중요한데요.
이 링크를 복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를 이용해서 이 몽고디비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결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패키지를 하나 더 깔아줘야 돼요. 뭐냐면 npm install mongoose 라는 패키지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 mongoos라는 패키지의 역할은 이런 몽고디비 데이터베이스를 이 Node.js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 편의 기능들을 제공하는 패키지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몽고디비 사용하시는 분들 mongoos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기능을 이제 여기다가 넣으십니다. 그래서 mongoose 패키지를 설치해 줬고요. 패키지 설치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 말고 app.js에서 mongoos를 가져와야겠죠. mongoose 그 다음 require mongoose 해서 이렇게 mongoose 패키지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변수 안에 담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mongoose 변수를 이용해서 mongoos에 있는 connect 함수를 이용할 건데, 이 함수 안에다가 문자열의 형태로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그 URL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URL이 집어넣어졌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베이스랑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약간 Node.js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Node.js의 대표적인 특징, 바로 비동기 방식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비동기 방식이 뭐냐면, 일단 비동기 방식이 있으면 뭔가 동기 방식도 있겠죠. 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만약에 이 작업 그리고 이 밑에 이 코드가 있으면은 이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 이 코드는 절대 실행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들이 모두 끝나야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끝났을 때 이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행하고, 이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려온 방식이에요. 그게 동기 방식이고요. 그러면 비동기 방식은 뭐냐? 이거랑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건 똑같은데, 이제 Node.js가 이 작업이 오래 걸리는지 오래 걸리지 않는지를 구별합니다. 자, 이렇게 몽고스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는 이 작업의 경우 대표적인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자, 그에 비해 이런 서버, 포트번호 이용해서 서버 이제 연결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빨리 걸리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이제 감지가 되면은 이 작업은 일단 패스를 하고 바로 상대적으로 빨리 걸리는 작업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보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면 일단 패스해서 그 다음 코드로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프로세스가 다 끝났을 때 그때 돼서 이제 다시 오래 걸리는 작업들, 패스에 또 오래 걸리는 작업들로 돌아가서 이 작업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오래 걸리는 작업이네 하면 여기까지 가고, 이거 끝났을 때 다시 오래 걸리는 작업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 Node.js가 이 비동기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왜 비동기 방식을 Node.js가 사용을 하냐? 이거는 약간 비유를 들면 좋은데요.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영화관 표 예매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사이트에 이제 유저 2명이 예매를 하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매 요청을 보냈는데, 일단 첫 번째 유저가 이제 단체 표 예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장 정도의 표를 예매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 유저가 이제 표를 그냥 2장 정도만 예매하려고 하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일단 요청은 항상 들어오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일단 처리를 하는데, Node.js 같은 경우에는 이 비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100장 예매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하고 일단 100장 예매는 일단 패스를 해두고, 그 두 번째로 들어온 2장 예매하는 거 그거를 먼저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매가 끝났을 경우에 2장 예매하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됐을 경우에 다시 패스해놨던 100장 예매하는 걸 작업으로 돌아가서 그거를 다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자, 100장 예매를
동기 방식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100장 예매가 끝날 때까지 2장 예매하는 사람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근데 비동기 방식이면은 그런 거, 어떤 작업은 오래 걸리고 어떤 작업은 안 오래 걸릴 때 그런 거 이제 기다릴 상관이 없이 그냥 일단 빨리 시작되는 거 먼저 처리를 하고 오래 걸리는 거를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뭔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곳곳에 끼어 있는 경우 이제 노드.js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주면은 그런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노드.js가 이제 자동으로 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는 거 먼저 처리하고 오래 걸리는 작업 나중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빈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뭔가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일단 비동기 방식은 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참고 자료까지 올려가지고 비동기 방식 설명을 하는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동기 방식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하겠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패스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로직이 이게 실행되고 난 다음에 실행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딱 완료가 되어야 서버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데이터베이스 접근하지도 않고 바로 서버를 생성해 버리면 오류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방지해 주기 위해 비동기 방식을 동기 방식으로 바꾸는 그러한 로직이 있어요. 그게 바로 then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then을 이용해서 여기 안에다가 함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 함수 여기 안에 이거 끝나고 나서 실행될 코드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제 동기 방식처럼 작동을 해서 이게 끝나야지만 이게 작동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동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동기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작업을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오류도 걸리지 않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입력해 줄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형식이 있는데 then뿐만 아니라 catch라는 것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catch 같은 경우에는 뭐냐 오류 예외 처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작업이 잘 완료가 되었으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으면 이 된 부분을 바로 실행하는데 만약에 이 작업에서 뭔가 오류가 생겨서 실패했다 그러면 then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catch 이 부분을 넘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매개 변수 하나가 붙는데 이 매개변수 안에 만약 이게 실패했을 경우 그 오류와 관련된 그런 오류 정보를 이 에러 매개변수 안에 담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console.log 해서 이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하면은 실제로 여기서 오류가 걸렸을 경우 콘솔에다가 그 에러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캐치까지 작성하는 이 방식이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비동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구분해서 동기 방식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URL 넣으실 때 이 패스워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어드민, 정확히는 이제 여기서 유저로 추가했던 이 유저의 네임과 이 유저에다가 설정했던 비밀번호를 이쪽에다가 기입해 주시면 돼요. 여기 유저 이름, 여기에다가는 비밀번호. 저는 완전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URL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되겠는데 npm start를 이용해서 하면은 뭐가 약간 뜨긴 하지만 일단 잘 이게 커넥트가 돼서 이 로직을 잘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리스닝 온 3000 포트 이렇게 잘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콘솔에 출력된 거 이거 보니까 일단은 커넥트는 잘 된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커넥트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게 어떤 형식인지 먼저 데이터에 대한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 건데 모델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파일 하나 넣을 겁니다. 블로그.js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데이터 추가하는 그 로직을 넣을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article, 그러니까 글의 형식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article의 경우 이제 그 내용 안에 보면 title이라는 데이터랑 content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런 article을 우리는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계를 미리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스에 article.js라는 형태로 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 article과 관련된, 이거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몽고스 먼저 가져와야 되는데, 몽고스를 가져와 주시고, require 몽고스 이렇게 해서 가져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키마라고 바로 이 설계도를 작성하는 부분인데, article schema라고 해서 이 article 데이터와 관련된 설계도를 작성해 줄 겁니다. 이거는 mongoose.schema 이렇게 한 다음 여기 안에다가 그 설계도에 관한 그 객체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자, 우리 이 article이라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 먼저 title이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title의 값은 타입이 문자열,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 content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article이라는 요소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스키마의 형태로 일단 저장을 해요. 그럼 여기 변수 안에는 이거와 관련된 설계도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설계를 이렇게 타입만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타입, 스트링, 그리고 또 자, 이제 타이틀이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 article에서 빈 값이면 안 되는 요소이죠. 제목이랑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모든 글에는. 그래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빈 값이 되면 안 되면 필수적으로 뭔가 들어가야 한다 라는 의미의 required라는 속성이 있고, 이거를 true로 하면은 빈 값을 허용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콘텐츠도 타입 스트링 해주고, 그 다음 required true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뭐 내가 이 required까지 필요 없고 그냥 타입만 작성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만 작성하겠다 하면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string이라고 작성하면은 아까 타입 스트링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만 작성할 경우는 그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quired라는 속성도 하나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넣어줬고요. 자, 그래서 하면은 이제 article schema, 이게 이제 설계도가 추가가 된 겁니다. 스키마 형태로. 자, 그럼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몽고스의 모델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할 거고,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 여긴 두 가지 값이 들어가요. 첫 번째, 이 모델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 근데 우리가 이름은 article로 하겠습니다. 자, 이때 모델 이름 지을 때 규칙이 하나 있는데, 일단 단수형이어야 되고요. 왜냐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때 여기에 두 개 이상이면 그냥 자동으로 여기 S가 붙는 그런 그런 로직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미리 S 해버리면은 또 뒤에 S 붙어버려가지고 articles s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단수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뒤에서 확인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이 앞에 이 부분은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마치 고유명사 입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문자로 앞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모델명 여기에다가 작성하는 규칙입니다. 그 다음 이게 모델 이름이고, 자, 이 모델은 설계도가 어떻게 되니를 이 설계도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 함수가 이제 출력이 되면서 이제 반하는 값으로 이거와 관련된 모델이 최종적으로 반환이 돼요. 근데 이 모델을 이제 반환한 거를 우리는 여기서 보내줄 겁니다. 외부로. 그래서 모드 익스포트를 이용해서 이 모델을 보내주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이제 블로그.js로 돌아가서 이쪽에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다룰 거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여기다가 이제 모델을 이제 가져올 건데, article이라는 모델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도 require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파일 경로 입력해서 가져와 주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모델스의 article로 넘어가려고 하죠. 근데 지금 이 블로그.js의 위치가 라우츠 폴더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점 슬래시 하면은 이 라우츠 안에 있는
라우치 안에서만 지금 조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 블로그.js 기준으로 한 단계 레벨 위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 단계 위로 나오는 그런 파일 경로를 작성하려면 점점 슬래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점 슬래시는 현재 경로, 그 다음에 점점 슬래시는 한 단계 레벨 위로 올라간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점점 슬래시 한 다음에 하면은 화면이 뜨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제 항목들이 뜨죠. 여기서 우리는 모델스의 article.js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article.js에서 이제 여기서 보내준 이 모델이 이 article 이 변수로 담기게 되고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추가를 한다고 했었죠. 일단 변수를 만들 겁니다. new article. 여기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article이라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new article이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클래스 문법이거든요. 클래스. 네, 이제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클래스 문법이다 해서 그래서 new를 붙인다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new article 하고 여기다가 이제 객체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타이틀과 콘텐트라는 값이 있죠. 그래서 타이틀, 콘텐트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여기 값으로는 리퀘스트 바디에 입력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타이틀 값을 가져올 거고, 그 다음 리퀘스트 바디에 이번엔 콘텐트 내용을 여기다가 가져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들이 타이틀과 콘텐트에 따로 이제 담기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럼 new article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new article은 그냥 만들어지기만 한 상태고 변수의 형태로,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이 save 함수까지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이것까지 해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오래 걸리는 작업. 자,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빨리 걸리는 작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노드.js는 비동기 방식이라고 했죠. 오래 걸리면 일단 패스하고 빨리 걸린 거 바로 내려가서 그냥 실행해버린다. 자, 그러면은 이게 현재 세이브가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바로 페이지부터 출력해버렸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걸려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아무 데이터도 안 나타나지? 라고 하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왜냐? 세이브하고 이거 다음에 실행돼야 되는데 노드.js가 비동기 방식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실행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den을 추가해서, 자, 이 로직은 이거 끝났을 때 실행해라 라고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 안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거 형식이 또 있다 했죠. 캐치 이것도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캐치 같은 경우에는 네, 에러 다루는 부분이라 했으니까 여기 에러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네, 작성을 해주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끝났을 때만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드를 바꿔주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여기로 이제 돌아가서 자, add post를 이용해서 일단 작성을 해줄 거고요. body parser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 거예요. body parser는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자, 제출 버튼을 누르면 포스트 방식으로 슬래시 포스트로 가는데, 그럴 경우 이 로직이 실행되겠죠. 근데 여기 안에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추가하겠다라는 이제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추가가 될 거예요. 제출 누르면 네. 자, 지금 이 result.ejs의 내용이 잘 출력이 된 걸 봐서는, 이 내용이 잘 출력이 된 걸 봐서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 이게 잘 안 됐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오류를 띄워버렸겠죠. 자,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 이쪽으로 돌아가서 뭔가 약간 그래프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실제로 이거 내용을 들어가 보면, 커넥트 할 때는 커넥트 이 버튼 눌렀고, 이제 이 데이터 어떤 거 추가되는지 데이터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하면 브라우스 컬렉션스로 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좀만 기다리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추가했던 게 그대로 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입력했었죠, 이거를. 그래서 이 내용들이 그대로 잘 데이터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이거 보시면은 뭔가 이거를 포함하는 관계라는 건 알 수 있겠는데 지금 우린 테스트라고 이름이 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est.articl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름 뭔가 좀 우리가 원하는 이름은 아니죠. 우리는 블로그 페이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 테스트라는 이름보다는 뭔가 블로그.articles 이걸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pp.js에서 이거 수정할 수 있는데 이 URL 부분을 살짝 수정하시면 돼요. 슬래시랑 여기 물음표 사이에 여기에다가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 아무 값도 없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테스트라는 곳 안에 넣어주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자, 근데 내가 커스텀을 좀 하고 싶다.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다 블로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자, 다시 이제 add post 들어와서 한 번 더 입력을 해볼게요. body parser body parser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하고 제출하면은 자, 뭐 아직 변화가 없는데 리프레시 해보면요. 네, 이렇게 이제 블로그 안에 들어간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보시면 네, 실제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테스트 이 부분은 활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지워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만 남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약간 모델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약간 알티클스 이걸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왜 이렇게 설정이 되었냐? 우리가 이제 이 모델 이 부분을 다룰 때 모델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었죠. 앞에 대문자로 하고 여기는 단수형으로 바꿨다고요. 그러면 몽고디비 이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 모델 이름을 토대로 일단 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만 소문자로 바꾸고 여기 뒤에다가 s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모델 이름 작성하실 때 뭐 S 붙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버리면은 실제로 여기서 몽고디비가 이거 만들었을 때 articles S 뒤에 하나 더 붙여버리니까 뭔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몽고디비가 이걸 자동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S 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S가 또 한 번 더 추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URL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 어세스에서 이렇게 제한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어세스에서 이렇게 IP 주소를 제한해 준다던가 이런 접근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없이 그냥 뭐 0.0.0 이걸로 하는 이제 모든 컴퓨터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해버리면은 이 URL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비밀번호 지금 URL에다가 입력하는 형태이긴 한데 이거는 약간 변수로 만들어서 따로 외부에다가 빼놓으시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그냥 여기다가 박아 넣어 버리면은 이거 자체가 또 보안적으로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유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따로 이제 숨겨 놓을 수 있는 데다가 숨겨 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밀번호는 여기 숨겨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몽고디비 이용해서 일단 데이터베이스 추가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컬렉션 보시면은 데이터가 잘 추가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내용들이 더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하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여기에다가만 저장을 했지 실제로 여기에는 반응이 전혀 안 돼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아까 리덕트 EJS에서 다른 화면에 넘어가니까 또 그 내용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되고 나서 여기다가 뭔가 여기서 생성했던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오늘 수업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 추가하는 작업까지만 일단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데이터베이스 조회하고 뭐 가능하다면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